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뉴스파이터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37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가 크게 핵심적인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봤는데 이 밖에도 뭐 살펴볼 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광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제창이 됐고 이 의미가 좀 남다르다라는 강조점을 두신 것 같은데 어떤 해석이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다 담겨 있긴 했습니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직접 5.18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어찌 보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광주의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요구해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9년 만에 이게 재창이 이루어졌다는 거, 합창과 재창의 차이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동형 평론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합창과 재창의 차이점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 MBN에서 지금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밖에 지나가는 시민들 한 20명 붙잡고 네. 무작위로 한번 합창과 재창의 차이점 설명해 보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못할 겁니다.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9년 동안 이것을 노래를 재창을 못하게 하고 합창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국론이 분열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9년 동안 이걸 해야 된다 말하는데 오히려 더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고 사실 5.18 행사 같은 경우에는 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우리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상 위에서 세워진 정부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뭐 역사적으로나 국민의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국가적 행사임이 분명하고 보훈처면 당연히 뭐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고 6.25에 싸웠던 우리 국군들도 마찬가지고 또 4.19나 5.18에 희생됐던 민주화 영령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훈처장이 머리 숙이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9년 동안 그걸 못했다는 거, 그걸 이제 바로 세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앞장섰다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네. 예. 재창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희가 들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걸 추진하겠다.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 당시도 공약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공약을 지키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또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헌법 정신을 담으려는 시도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천안함이라든가 월남전 참여용사들 5.18 유가족들 못지않게 그분들 역시도 국가의 중요한 또 기여를 하셨던 분들인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동등하게 또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석 부대변인 자격으로 나오신 부분도 있으니까 본인이 파악하신 선에서 당의 입장 또는 개인적 의견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반발이라든지 뭐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5.18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5.18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기폭점이었고 중요한 또 사건이었기 때문에 5.18 정신을 아마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는 5.18에 하나에서만 지나치게 많은 그 예우가 가기보다는 국가에 기여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이제 국가가 돌아보는 차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동안 5.18의 사건이라든가 5.18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배려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자 그렇기보다는 모든 이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또 이제 우애를 해주고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가적인 동등하게 예우하는 거 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동등하게 하자면서 왜 그 재창을 못 하겠느냐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국면이 분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이때 어디까지 이 역사적 이벤트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의 역사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수층에서는 5.18 정신이라든지 5.18에 대한 어떤 기념하는 의미의 문구를 정당의 정강정책 또는 그 전문에 넣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당의 어떤 정강정책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들의 어떤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까 변한병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유한국당도 그 취지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합창, 재창 관련해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순탄하게 좀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순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측면들이 있고 또 사실 그때는 당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하달적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5.18에 대해서 별로 좋은 호의적인 감정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반대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국민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97년부터 법률적으로 국가의 행사로 기념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전문에 5.18뿐만 아니라 천안함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담을 거냐라고 예. 하는 논쟁은 있겠습니다만 5.18 자체에 대한 반대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은 예. 5.18 이벤트 자체를 이제 그 안에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까지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내에서의 상황들이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아까 변한봉 대변인 지적한 것처럼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전부 다 헌법 전문에 집어넣자는 게 또다시 또 어느 정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국가적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는 대신에 헌법 전문에 넣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이벤트들도 또 넣자는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미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는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과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논의 자체가 또 길어질 수 있고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논의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19와 5.18 같은 경우는 국민의 중요한 저항권 행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19와 5.18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열망을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또 그 보수 중에서는 안보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실 평화적 통일과 아울러서 국내 안보에 대한 가치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냐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협의할 문제긴 하겠지만 국민 모두가 5.18은 저항권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폭동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은 없으니까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정강 정책도 제가 새누리당 있을 때도 만들어봤고 바른정당 있을 때도 네네. 만들어봤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 하나를 빼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과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다 넣다 보니까 전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토론과 협의와 토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네네. 보고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은 무슨 합창 재창 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도 우리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3.1 운동을 계승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5.18 정신, 4.19 혁명 정신 이런 거 조문 정도 하면 넣는 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한 무게감과 그리고 각 당이 좀 관계자들을 좀 모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옆
북쪽에 있었던 분이죠. 피우진 보훈처장이 있었는데요. 첫 여성 보훈처장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또 피우진 보훈처장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인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했던 인선 중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선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해 왔었던 여성의 이 유리천장을 좀 없애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보훈처장이 삼성 장군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 가는 자리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장군도 아닌 그 중령에서 하게 됐고요.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파격적 인사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군 복무를 해왔었고, 군인 중에서도 또 보훈 대상자로서 그 역할을 해왔었고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시해를 받는 어떤 보훈 대상자일 뿐게 아니라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 보훈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고, 그 제도를 바꿨고, 또 그래서 이분 이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이 병이 얻어진 이후에도 그 병을 치료하고 나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훈처장으로서는 가장 합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 보면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2의 강금실에 해당하는 인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 위주의 법무부에 들어가서 여성으로서 여성의 벽을 하나 깬 것도 있고 고군분투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야 이제 나중에 또 따로 평가해 볼 일이지만은 피우진 중령은 단순히 지금 보훈처장이 여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된 것처럼 본인의 그 과거 이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지금까지 말했던 고위 장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어떤 국가보훈처의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결과부터 하나의 개혁의 성과물일 겁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뭐 이 부분은 다 의미 있는 인사라고 동감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업무지시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검찰에 약칭해서 돈봉투 만찬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격 감찰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청와대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경력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의 문제 제기가 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영 평론가께 부탁드리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한 100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서울대 동창회 기수는 또 한 기수 느리고 또 뭐 소년 등간의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두 사람의 친한 친분 또 우병우 라인이라는 얘기가 좀 지적되어 왔죠. 그래서 우병우가 수사 대상이 되면 안태근도 같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사람과 반대로 즉 법무부의 감찰국장이 하는 일이 또 검찰의 인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거든요. 뭐 옥동자 자리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일 수 있는 사람과 인사 대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이 만남 자체로 부적절한 상황이고 또 검찰이 해명을 하기를 특수활동비가 관에 의해서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그 특수활동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안태근 감찰국장 같으면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받았는지 법무부 장관한테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원래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검찰총장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꽤 오랫동안 공석 아니었습니까? 그럼 과연 누구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지급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공석, 검찰총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지만 감찰을 지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한 건데
대통령이 이번 지시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 또 공직기관을 바로 잡는다는 그 의지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업무 추진비에서 뭐 특수활동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원래 영수증이 없이 많이 사용을 해왔기 예.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 또 검찰 내에서는 저것이 오래된 관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잘못된 관행이기도 했었지만 과거에 이제 검사라든가 이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아래 부하 직원들이 수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뭐 쌈짓돈이라거나 특수활동비나 그걸 수사 지원금을 주면서 수사를 잘하도록 격려를 한 자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법무부라든가 대검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반응을 보였었는데 있어왔던 일이다. 예, 늘상 이렇게 그 수사를 하던 수사팀에게 실무적으로 경력을 주는 것은 당연했던 일인데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할 만큼 좀 네. 둔감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게서 그렇게 특수활동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던 것이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이만큼 변해가는 만큼 좀 엄격히 따져봐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네. 과거에서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병우 사단의 어쨌든 경고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사실 4월 21일에 있었던 이런 내부적인 모임의 일들이 이제 다 이제 감찰 대상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검찰 내에 사실 그 제보가 많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알력 다툼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병우 사단의 경고함이라는 것이 깨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적인 그런 감찰 지시죠. 근데 검찰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을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특별 수사나 비밀 수사의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2명이 다음날 이 돈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불려줬죠. 예, 네. 그 자체로서 이게 수사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그 돈과는 전혀 별도의 뭔가 잘못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착탁금지법과 연관될 만한 그런 비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 또 하나 더 보태면 예. 인수석 위원장이 제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보로 나왔을 거는 게 정설인 건데 그 제보가 왜 제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잘 보면은 조직에서 어떤 이런 돈 봉투가 많이 돈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해 보면요.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하고 다음날 돌려주는 것도 사실 조직 문화 내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럼에도. 했다는 거는 관행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그렇죠. 거를 받는 사람들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반납도 예.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사표를 2사람이 제출했어요. 네. 문제가 없으면 사표를 왜 제출하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도 느끼니까 사표를 제출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감찰 도중에는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안 그어버렸습니다. 된다. 예. 근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다 사표 제출하면 받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사표를 제출을 해서 받아주면 해임하고 면직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기업에도 좋은 것이고 퇴직급여도 감봉이 안 되고 이래서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네. 선을 그은 거예요. 일단 법무부와 대검에서 합동감찰반으로 22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감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수사까지 갈지는 조금 좀 의문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특수활동비의 성격 자체도 그렇고 돈이 오간 정황도 그렇고 이게 어떤 대가라든가 청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야말로 그동안 지나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징계라든가 그런 조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사까지 연결이 될까? 아마 거기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좀 간단하게 조금 표현에 진위가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칠게 말하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는 그 돈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하라는 취지로 준 건가요? 말 그렇게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 그대로 경력금이죠. 경력금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긴 했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가 예산할 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세금의 성격을 그렇죠. 가진다는 예, 말씀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자율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걸 추적하는 것이 감찰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될 거고요. 사실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뭐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좀 어려울 것인 게 과거에도 보면은 뭐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지만은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되니까 나 그 생활비로 썼어요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딱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청와대 측의 입장도 이 부분을 이제 세간에서는 많이 보기를 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부분과 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청와대 측은 그건 아니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수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전망을 네. 하셨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김광진 의원. 근데 조사단을 20명이 넘는 조사단을 구성했고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지시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한 당사자들이 관련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해 국정조사에서요,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일지 조사일지는 그러니까 솔직히 네. 좀 장담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아마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특수활동비 자체가 검찰총장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200 몇십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또 사실 검찰총장이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수활동비 내는 사실 또 국정원 예산도 좀 숨어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그 시스템의 정립을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모르는 돈을 써야 되겠느냐. 좀 더 투명한 예산을 하고 정말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실태를 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까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런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도 아마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셨다 보실 것 제가 굳이 같습니다. 이걸 네.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예.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일대 과제를 두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도 임명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검찰한테 조심 좀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서로. 그렇기 경고를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특정인을 찝어가지고 당신을 수사해서 무슨 취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그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예. 당분간은 좀 전반적으로 아까 변한봉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네. 이 특수활동비 세태를 점검해보자라고 하면서 감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점검하면서 이게 또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렇죠.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도 아마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보는 계기를 삼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이것을 뭐 우병우 수석이 돈을 받았으니 그걸 한번 조사해보자. 그걸 만약 받았다고 하더라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영수증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영수증이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주는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저 안 줬고 안 받았어요 하면 그만이거든요. 증언, 제3자의 증언밖에 할 수 없는데 네. 박영선 의원이 제보 받은 것도 그 제보 받아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증거로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취지는 전제에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수사가 좀 부실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좀 부실했다. 특히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과 특히 뭐 우병우 수석과 뭐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을 넘어 수사로 발전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것도 들춰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법의 목적에 따라서 뭐 세세하게 따져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막연한 기대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수사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사의 성패가 달린다 보거든요. 지금 예전에 보면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이력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주 능수능란함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 지목될 수 있는 분들과 또 나머지를 어떻게 분리해서 검찰 조직을 재구성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원래 수술하려면 칼 들고 해야 되는 거지 몽둥이 들고 수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도구와 어쨌든 그 시시적절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과수식 타격. 뭐 그런 우병우 얘기 좀 수석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그 세간의 의혹대로 황태자로 활동했다면은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죠. 아니면 지금 민정수석실에도 정윤회 문건 새롭게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에 뭐 수사권은 없으니까 따로 불러서 조사를 못 하겠지만 감찰권은 있기 때문에 예. 당시 있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는 정치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내렸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고 내용은 찌라시. 근데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민정수석실과 경찰과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다 밝힐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제도 수사를 못했다는 결과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봐라, 검찰은 이렇게 해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또 국민적 여론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김강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동일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 우병우 수석이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분과 한 1000통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뭐 영수증 없이 쓰긴 씁니다만 기관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검찰에 사용해야 될 돈이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에게 현금화돼서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고 이걸 나눠 쓴다고 표현해야 될지 상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황들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플랜들을 예. 누군가가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 같이 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당정청 관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도 할 테니까요. 일단 내일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오찬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이 을이고 야당이 갑 아닙니까? 갑도 해보고 을도 해보니까 그 갑의 횡포도 알고 을의 눈물도 제가 잘 알게 됐습니다.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여야가 사실 그 당이 그렇게 여당 야당이 됐을 때 좀 입장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 대표께서도 여야당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여야를 떠나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정책이나 결정의 완성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조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첫 원내 수석을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첫 1년을 내 어떤 그 첫 단추를 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우원식 대표와 저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합의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이 빠져있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거친 질문이긴 합니다만 좋다라고 보시나요? 이동현 평론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일단 뭐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예. 야당 9일 만이죠. 원내대표들하고 만남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다 또 야당 대표들을 또 직접 찾아가서 예. 만났으니까 협조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본인도 여소야대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의지로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국회하고 협조를 통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쭉 검찰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개혁 대통령 의지로 절대 못합니다. 법률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경찰 수사권 뭐 독립도 같은 거고, 지금 국회에 그 검찰 개혁에 관한 법률이 18개 올라가 있는데 딱 하나만 통과되고 17개가 지금 그대로 묻혀 있어요. 이거 그 야당의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협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네. 야당도 뭐 아까 뭐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반대를 않겠다.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예.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요, 그 정권 초반부터 사실은 발목 잡기 같은 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 돼야 5년 뒤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온다는,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빼고, 정말 지금 전 세계적 경제 위기도 있고 우리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좀 어려운 삶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김 의원께서는 여당이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 현안봉.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정국 이후부터 상당히 호된 질책을 받았고, 대선 기간에도 상당히 이제 호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뭔가 차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냥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단 그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와중에서 차별화를 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별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번 정부 인사나 초기 행보들에서 95점 정도로 평가한 적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국면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야당이 사실 일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야당이 일을 할 지점이라면은 인사가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네. 이러면서 청문회 국면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공약 이행 사항들 하나 점검해 나간다든지, 이런 속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역할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그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급도 이제 10명 이상 이제 임명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랬을 때 인사청문회 등에서 과거에 이제 아까 야당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좀 발목 잡기 위한 어떤 청문회 문화 같은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답습된다면은 그때의 문화가 똑같아질 겁니다. 분명히 또 뭐 도덕적 기준이라는 걸 아주 높여놨기 때문에 네. 지금 분명히 또 그런 국면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은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번 인사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과 동시에 또 이혜훈 의원이 평가를 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막으로 나왔는데 이제 무서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그거 같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면 그 보수 쪽에서는 무슨 민주당 이중대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만 그런 호평가는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호평가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또 인사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문재인 그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정치인 위주의 입각을 하겠다라는 지금 취지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청문회를 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치인들이 입각하게 되면은 원래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회의원이 가면은 좀 2번 때릴 것도 1번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 인사에는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거든요. 파격성과 더불어 가지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 같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이 정치인 인사로만 가게 되면은 또 파격성이 떨어지고 또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까지 인선을 보더라도 정치인 위주 혹은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진영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로 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관련한 장관도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뭐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업무 지시 형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청와대로 온 게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왔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2달 만에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는 9일 만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협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예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양당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야당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또 그 스탠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반대만을 선언해가지고는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각 당들이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속보로 잠깐 나오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했고 내용상으로 보면 좀 일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하를 하는 의미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그런 통화로 지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협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변한봉 대변인께서 일자리 추경하면서 이제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조 좀 해주세요. 일자리 추경은 지금 야3당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예산은 이게 다 박근혜 예산이거든요. 문재인 예산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잡아놓은 예산으로 하는 건데 추경 문제는 민주당 모두 나와 계시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은 다 협조해서 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하면서 1호로 일자리위원회 만들었고 대통령 자신이 일자리위원장으로 올라갈 만큼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추경에 대해서 여기 문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좀 반대하더라도 제가 이걸 지금 보면서 지금 이동훈 작가 제가 워낙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보통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일자리 늘리겠다는데 니네가 동참하지 않는 거는 이거 뭐 국정 발목 잡혀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약에 있는 것들 통신비 인하하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가계부담 줄여주겠다.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휴대폰 제조 원가를 공개하겠다. 뭐 이런 약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짚어내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늘리는 일자리 예산인데 니네가 거부하는 거는 나쁜 놈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은 매우 박근혜 정부 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앞에 전제를 했잖아요. 민주당일 때도 맨 처음에 반대했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협의해서 통과시켜줬으니까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바른정당 공부 열심히 해서 볼 테니까 그거를 잘 이제 그 디테일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아마 이제 추경 관련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 협치를 하기 위해서 뭐 오찬회동도 하고 그런 취지 속에 어쨌든 서로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그 추경 관련한 얘기로 조금 대립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광진 의원 말씀 듣죠. 이동영 평론가님 말씀 안 하셔도 최종적으로는 야당이 다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테일의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냈다고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고 또 추가해야 될 부분들 추가하기 때문에요. 야당의 목소리들이 다 반영된 상태 안에서 개정안들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추경안은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한 고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설정보다도 항상 원한 고수를 하려다 보니까 내주는 거 하나 없이 적어도 자당 내에서도 맨날 그런 분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정안 받아들여가지고 통과시켰더니만은 왜 마음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이냐 그래가지고 원내대표 자르고 이런 문화 속에서 협치가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본 부분은 이제 사드를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평가에 따르면 한 발 더 나아간 부분도 있다. 철회 청와대보다. 걷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입장을 좀 더 상세히 듣고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워딩을 하셨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재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국내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사도 나온 것처럼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 휘하에 있는 안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보고도 해주지 않고 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드와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된 것인지 말 그대로 뭐 MOU 한 장도 서류상 남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보는 과정 안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범주안에 일단 있어야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손 예. 치더라도 반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네. 국회에서 이렇게 판이 벌어져서 논의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서로 당의 입장은 좀 다르지 않겠나요? 한국당 입장에 당연히 가장 먼저 사드를 당론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찬성했었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들고 오셨었죠. 그리고 지금 우원식 대표 얘기도 그러면 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사실 그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최대한 협상을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현재 현재 우리 정부의 그 통수권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저희가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있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한미 관계라든가 이 안보 문제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 그런 한미 동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보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뭐 중국과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물론 다행한 일일 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 과연 그 플랜을 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 국회에서 정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야당이 섭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내놓으시는 정책 방향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미국과 뭐 중국도 설득이 충분히 될 것이고 우리 국익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저희는 안보 관점에서 이 사드 배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그것을 껴 얼마나 좋은 언론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론이나 안보관에 대해서는 뭐 다 익히 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신 건지 정말 이게 국회 비준이 되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거든요. 예. 분명히 이제 뭐 대선 토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였지만 소파 협정의 합의 협정으로 사드가 배치된 거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국회 비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부터 좀 첨예하게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아마 좀 야당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 요거 되지 않을까 하나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가죠. 비준을 추진한다는 거는 당의 입장 맞습니까? 예, 비준을 추진한다는 것은 네. 뭐 후보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뭐 비용 얘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 바뀔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일개 무기 체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KAMD에서 MD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구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뭐 보면 우리 미국의 특사도 가서 지금 맥마스터 보좌관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요. 결국 그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수정될 기미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예. 뭐 한국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곤란함이 있으면 알겠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가 어제 그 이야기의 네. 골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게 또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 국내 입장이 배치되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외교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구호가 앞서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YS가 가가지고 국민들 시원하게 해준다고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했다가 진짜 곤란한 상황 겪었던 것처럼 외교는 참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당의 어떤 협상력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영 평론가께서는 이 이슈 관련해서 어떻게 아니 전망하세요? 방금 인수석 평론가 말한 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르고 있잖아요. 예전 김대삼 대통령처럼 저 주한미군 주둔 비용 1조 더 내라.
사드 비용 배치도 니네가 내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하기는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주적 문제라든가 결국은 문재인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해서 계속 공격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좀 단호하게 대응한 모습, 또 NSC 긴급 소재에서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모습, 또 이번에 그 미국과 정상회담을 치르면서 뭐 북한 제일 먼저 간다 이제 아니 사실로 드러났고 미국 먼저 제일 먼저가 들어갔고 또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최를 해서 본인이 또 지휘하고 야당 인사까지 다 초청을 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선거 때 문재인 안보관을 의심했던 국민들도 조금은 안정감 있게 받아들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외교 갈등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게 북한이 지금 북의 포기의 대가를 이제 서서히 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연간 60조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또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북한의 어떤 작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하나씩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직까지는 큰 비판이 나올 만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뭐 깔래야 하셨는데 깔 게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럼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일단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이낙연 총리와 국정원장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예.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고 나온다고 해봐야 총리 부인의 전시와 관련한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그것도 금액이 해봐야 400만 원, 500만 원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야당 측에서도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 호남의 전남지사를 지금 직전까지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대놓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구조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조차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치인을 하시는 동안에도 자유관리를 충실하게 해오셨던 분이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게 통과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청문회 네. 우리가 잘 보면은 이제 알지만은 이게 보통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는 경우보다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뭘 자꾸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자가 총리 지명된다면 보여줬던 여러 뭐 소탈한 모습이라든지 예. 이런 소통의 모습들 때문에 국민적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아마 뭐 낙마까지 가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지금 해명하는 것들 아까 일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들도 신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선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시는 분들 자체가 크게 뭐 흠결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 뭐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너무 잘한다. 사실은 약간 좀 우려되는 면도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업무 지시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업무실한 형식을 빌어서 이제 공적으로 문서를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도하는 거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그 업무 지시 내용이 좀 약간 미시적인 면도 많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렇게 예.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해 큰 정책을 만들어라 한다면 움직이겠지만 요거를 해라 하면 나머지 또 안 하게 되거든요. 지나치게 구체적인 면이 이제 그러니까 만기 침해 낼 수 있다는 우려. 대통령이 모든 일을 관여하려는 만기 침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이제 몇 분 만에 보고가 됐고 몇 분 만에 소집했다. 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또 반대로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 자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가 되니까 이 정도 시간 우리가 벌 수 있겠구나. 오히려 북한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고려해서 지나치게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릴 것은 가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만기 침해하지 마시고 적당히 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우려심은 좀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 완전 박근혜 정부 스타일이네요, 충분히 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청사진과 비전들이 갖춰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내각의 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현재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미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급한 부분부터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만기 칠납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계속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위명령에서 하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강진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제 임명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보고 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NSC에서 이제 뭐 다 1분 단위로 브리핑한 것은 그전 정부가 너무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적받은 게 있으면 고쳐 나가리라고 보고요. 네. 또 인사청문회 같은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전 정권 때는 초대 국무총리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정말 힘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하고 다 소통하고 또 워낙 의원실에 친하게 지냈고 문제될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정부가 출범하고 시작하는 데서는 큰 걸림돌은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인선 관련한 얘기가 나온 김에 마침 또 이준석 위원장께서도 나오셔서 여쭤보는데 바른정당 뭐 의원님들 중에 뭐 누가 장관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뭐 언론에 보도했던 L씨와 H씨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저희 당에 있는 L과 H성을 쓰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저 연찬을 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 민주당 의원께서 하신 말이긴 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 건 없다 이렇게 다들 부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다만 이해는 갑니다. 이제 바른정당 내 3선 이상의 다선급 의원들 장관 하실 만큼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원래 연정이나 협치라는 것은 당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혜훈 의원님이 자막으로 좀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